1970년대 부산항. 온전한 두 다리로 걷지 못하던 사내 이강환이 가장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주먹이 법이고 칼이 질서이던 시대, 왜 하필 지팡이의 몸을 의지해야 하는 그가 맹수들의 세계 한복판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이름이 되었을까요? 항구는 매일 거대한 배를 토해냈습니다. 철강과 화물, 기름 냄새와 비린 바닷바람, 그리고 전국에서 떠밀려온 사람들의 절박한 숨소리까지. 낮에 부산은 노동으로 버텼지만 밤에 부산은 욕망으로 들끓었습니다. 해가 영도다리 너머로 지고 나면 남포동과 광복동의 골목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네온은 번들거렸고 술집 문틈에서는 담배 연기와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 뒤편, 법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는 돈이 곧 폭력을 부르고 폭력이 다시 질서를 만드는 차가운 거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부산은 아직 하나의 상처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삶은 끝내 나아지지 않았고 피난민과 노동자와 떠돌이들은 이 도시를 마지막 피난처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초량동의 뒷골목, 남포동의 허름한 여인숙, 부두 인근의 선술집에는 배고픔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던 청년들은 무리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살아남기 위한 방패였고 나중에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질서는 아직 덜 익은 혼돈이었습니다. 힘께나 쓴다는 자들이 좁은 골목 하나씩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렸을 뿐 부산항 전체를 통제하는 절대적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술병을 깨고 누군가는 자릿세를 걷고 누군가는 시장통과 부두를 오가며 작은 이권을 움켜쥐었습니다. 누구도 오래 버티지 못했고 누구도 도시 전체를 읽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가장 거칠게 주먹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가장 차갑게 돈의 흐름과 사람의 공포를 계산하는 자만이 이 혼돈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 이강환은 그 점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본 사내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폭력의 세계에서 치명적인 약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약점이 그를 다른 건달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앞에 나서 주먹을 자랑할 수 없었기에 대신 사람을 읽었고 판을 읽었고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읽었습니다. 어떤 주먹이 오래가고 어떤 배신이 조직을 무너뜨리며 어떤 공포가 사람을 가장 깊이 굴복시키는지. 지팡이를 짚은 그 사내는 이미 항구의 밤을 힘이 아니라 계산으로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남포동의 어느 밤 젖은 골목 바닥을 두드리는 지팡이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고 합니다. 딱, 딱, 딱. 그 소리는 불편한 몸의 흔들림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부산항의 어둠은 이제 더 이상 제멋대로 흩어진 짐승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무리를 하나의 깃발 아래 묶으려 하고 있었고 그 깃발의 이름은 곧 7개의 별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팡이를 짚은 이강환은 대체 무엇으로 배고픈 뒷골목의 청년들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딱, 딱, 딱. 남포동의 축축한 골목을 울리던 그 지팡이 소리는 곧 주먹보다 더 무서운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강환은 누구보다 먼저 뒷골목의 진실을 알아차린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센 자가 오래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는 돈이 흐르는 길목을 틀어진 자였고 사람들의 공포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부산의 건달 세계는 아직도 동네 패거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좁은 구역 하나를 놓고 소모적으로 싸우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긴 자가 내일 쓰러지고 어제의 두목이 며칠 뒤엔 흔적 없이 사라지는 무질서. 이강환은 바로 그 무질서 자체를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앞장서 칼을 휘두르는 대신 누가 굶주렸는지 살폈습니다. 누가 돈이 필요한지, 누가 인정에 목마른지, 누가 배신할 놈인지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먹이 센 놈은 앞세우고 머리가 되는 놈은 곁에 두고 흔들리는 놈은 초기에 잘라냈습니다.
충성에는 돈을 줬고 배신에는 본보기를 남겼습니다. 부산항의 밤은 점점 그가 짠 보이지 않는 규칙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제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방 구석, 여인숙 뒷방, 선술집의 좁은 방 안에서 몇몇 사내들이 하나둘 이강환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서로 다른 골목에서 굴러온 피난민 출신 건달들, 부두 하역판에서 몸을 쓰던 사내들, 시장통에서 자릿세를 걷던 어중이 떠중이들. 그러나 이강환은 그 흩어진 주먹들을 단순한 패거리로 두지 않았습니다. 7개의 별처럼 흩어져도 결국 하나의 방향을 보게 만들겠다는 듯 그는 느리지만 집요하게 사람들을 엮어냈습니다. 그렇게 칠성이라는 이름이 어둠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저 시대 부산의 밤에서 무엇이 더 무서웠을 것 같습니까? 칼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까? 칠성의 이름이 퍼질수록 골목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시비가 붙는다고 아무 데서나 난투극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어느 구역을 밟았는지, 어느 술집이 누구에게 봉투를 건넸는지, 어느 업주가 말을 어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표면은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떠들지 않는 이유는 안전해서가 아니라 누가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강환은 자기 몸의 약점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권위로 바꿨습니다. 거구의 조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동안 그는 지팡이 끝으로 다음 판을 가리켰습니다. 누가 앞에 나설지, 누가 돈을 거둘지, 누가 사라질지를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되는 위치. 그것이야말로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부산항의 맹수들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서워한 것은 그의 다리가 아니라 그 다리의 불편함을 넘어 훨씬 멀리 보는 차가운 머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칠성파는 더 이상 배고픈 피난민 패거리가 아니게 됩니다. 시장통의 푼돈을 넘어서 더 크고 더 진한 검은 돈의 냄새가 그들 앞에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정 사이렌이 울리고 도시가 잠들면 부산의 진짜 돈은 가로등 바깥이 아니라 셔터 안쪽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강환은 그 사실을 놓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포동의 화려한 불빛 아래 이제 그의 시선은 골목 싸움이 아니라 밤 전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팡이를 짚은 제왕이 가장 먼저 손을 뻗은 먹잇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정이 가까워지면 부산의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이렌이 길게 울리고 사람들의 발길은 일제히 끊겼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 야간 통행 금지는 국가가 도시 전체에 숨을 틀어주던 차가운 시간표였습니다. 거리는 비었고 순찰차의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였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법이 밤의 문을 닫아버린 순간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유흥업소의 뒷문, 간판 없는 요정의 좁은 계단,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진 지하의 밀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밤은 오히려 안으로 더 깊게 파고들었고 술과 돈과 욕망은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더 진하게 끌어올랐습니다. 합법의 시간이 멈춘 자정 이후 부산의 진짜 돈은 비밀스러운 밤 장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강환은 바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뒷골목의 사내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싸움에 취해 칼자루만 붙드는 대신 칼이 어디를 지키고 무엇을 벌어오는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남포동과 서면의 일부 유흥업소들은 통행금지의 틈을 비집고 은밀한 심야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술에 취한 손님도 있었고 돈 냄새를 맡은 건달도 있었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단속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그 불안정한 밤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누군가 보호막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칠성파의 이름값이 생겼습니다. 업주들은 단지 주먹이 센 사내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속 소문이 돌면 누가 먼저 움직일지, 손님이 난동을 부리면 누가 조용히 끌어낼지,
다른 패거리가 침범하면 누가 책임질지, 밤의 질서를 대신 관리해줄 보이지 않는 지배자를 원했습니다. 칠성파는 그 요구를 정확히 받아먹었습니다. 보업이라는 이름의 봉투가 오가기 시작했고, 봉투가 쌓일수록 이강환의 지팡이는 더 무거운 권위를 갖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거리의 표면은 오히려 더 고요해졌다는 점입니다. 남포동의 밤이 전부 칼부림으로 얼룩졌다면 돈은 오래 머물지 못했을 겁니다. 이강환은 소란을 싫어했습니다. 큰 소리보다 침묵이, 과시보다 통제가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직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날뛰기보다 필요할 때만 움직이고 나머지 시간엔 그림자처럼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검은 양복의 그림자가 골목 어귀에 한번 서는 것만으로도 업주들과 잡범들은 이미 누가 이 밤의 주인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칠성파는 푼돈을 뜯는 패거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질서를 관리하는 자, 공포를 조용히 유통하는 자, 돈이 쌓이는 공간을 지켜주는 대신 그 일부를 끝없이 빨아들이는 자. 그것이 이강환이 만든 첫 번째 제국의 형태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사내는 더 이상 골목 하나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의 시간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낮은 국가의 것이고 자정 이후의 밤은 자신의 것이라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유흥업소의 봉투만으로는 제왕의 갈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포동의 화려한 불빛 뒤편에서 이미 더 진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검은 물건들, 창문 없는 지하에서 쏟아지는 쇠구슬 소리, 사람을 중독시키고 도시를 병들게 하면서도 막대한 돈을 토해내는 더 큰 먹잇감. 이강환의 차가운 눈길이 이제 골목을 벗어나 부산항 전체의 혈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칠성파는 언제, 어떻게 단순한 보호비의 세계를 넘어 진짜 검은 돈의 심장부에 손을 얹게 되었을까요? 부산항 제3부두의 새벽 공기는 늘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크레인의 쇳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해무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흐려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곳은 그저 고된 노동의 현장이었겠지만 이강환에게 항구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배가 들어오면 물건이 오고, 물건이 오면 돈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면 그 길목을 지키는 자가 결국 도시의 목줄을 쥐게 된다는 것. 그는 그 단순한 진실을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차갑게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부산항은 일본과 맞닿은 최대의 관문이었습니다. 합법적인 화물선 사이로 고급 전자제품, 양주, 사치품 같은 물건들이 은밀하게 흘러들었고, 항구 주변의 창고와 시장 골목은 그 검은 물건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통로가 되곤 했습니다. 문제는 물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내리고, 누가 옮기고, 누가 입을 닫게 만들며 누가 마지막에 웃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강환은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칠성파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 무렵 칠성파는 단순히 사람을 겁주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항구 하역판의 인맥, 시장통의 창고, 유흥업소의 뒷방 정보가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환은 주먹을 휘두르는 조직원보다 입이 무겁고 움직임이 빠른 사람을 더 높이 샀습니다. 부산항의 어둠은 무식한 힘만으로는 오래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늘 어떤 배를 탔는지, 어느 창고문이 밤늦게 열리는지, 누가 세관의 눈을 피해 움직이는지, 그 작은 정보들이 모여 거대한 검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칠성파는 그 지도 위에 자기 깃발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돈은 바다 위가 아니라 땅 아래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창문 없는 밀실, 눅눅한 공기, 매캐한 담배 연기, 밤새 끊이지 않는 쇠구슬 마찰음이 사람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파친코, 일본에서 넘어온 이 중독의 기계는 당시 부산의 밤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큰 꿈을 사려 했고, 기계는 그 희망을 조금씩 갈아먹었습니다. 누군가는 월급을 잃었고, 누군가는 생활비를 잃었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갈 마지막 체면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깊어질수록
기계를 돌리는 쪽의 주머니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이강환은 이 세계를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칠성파는 파친코 업장들을 직접 손대거나 최소한 그 뒤를 지키는 방식으로 막대한 현금을 빨아들였습니다. 낮에는 조용했던 골목이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고 그 안에서 쏟아지는 현금은 봉투와 자루에 담겨 조직의 심장부로 흘러들었습니다. 이제 칠성파는 더 이상 배고픈 피난민 패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유흥업소, 항구, 밀수, 파친코 이 네 개의 축이 하나로 엮이자 조직은 비로소 폭력배가 아니라 하나의 기형적인 기업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보스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돈이 그의 대신 말했고 공포가 그의 대신 뛰었습니다. 남포동의 업주들은 고개를 숙였고 항구의 그림자들은 침묵을 배웠습니다. 부산의 밤은 점점 더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압도적인 통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집을 키운 칠성파는 이제 부산 안에서만 만족할 수 없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포동의 불빛을 넘어 이강환의 시선은 점점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해탄 너머 더 오래되고 더 거대한 어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파도가 현해탄을 넘실거리던 밤, 부산항의 불빛은 바다 위에서 길게 흔들렸습니다. 남포동의 골목과 유흥가, 항구의 창고와 지하 밀실까지 손에 넣은 이강환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돈은 이미 넘치고 있었고 부산의 밤은 이미 그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시선을 더 먼 바다 건너로 돌렸을까요? 더 큰 권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쌓은 제국이 언젠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1980년대 후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강환은 일본으로 건너가 거대 야쿠자 조직 간부와 이른바 사카즈키, 곧 의형제 결연을 맺었습니다. 다다미 방에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낮게 깔린 시선, 하얀 잔 하나가 오가는 짧고도 냉랭한 의식. 겉으로 보면 술잔을 나누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이름과 체면을 걸고 관계를 묶는 위험한 약속이었습니다. 부산의 건달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국제적 연결. 이강환은 단순히 부산의 두목으로 남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연이 곧바로 거대한 번영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어둠과 더 차가운 규율을 부산으로 끌어들이는 문이기도 했습니다.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그 무렵 칠성파의 조직 문화는 눈에 띄게 정교해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맞춰 입고 윗선 앞에서는 각을 맞춰 허리를 숙이고 명령체계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혈기와 기세만으로 움직이는 패거리가 아니라 군대처럼 줄을 세우고 기업처럼 돈을 굴리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강환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반겼습니다. 그는 주먹의 크기보다 통제의 밀도를 중시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어느 구역에서 얼마가 올라오는지,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흔들리는지, 그런 것들이야말로 제국을 오래 굴리는 진짜 부품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결연은 칠성파의 상징 이상의 효과를 안겨줬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둔 밀수의 연결, 조직 운영의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의 다른 패거리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위압감. 칠성파의 이름은 이제 남포동의 뒷골목을 넘어 항구 전체에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가장 높이 치솟는 순간,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함께 자라나는 법입니다. 너무 오래 정상에 머문 조직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굳어버립니다. 칠성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포동의 밤을 완전히 움켜쥔 기득권이 되었고 오래된 룰과 오래된 질서를 가진 거대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정면으로 건드릴 수 없어 보였고 부산의 밤은 정말 영원히 그들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무서운 조직은 칼을 휘두르는 집단일까요? 아니면 칼을 뽑을 필요조차 없게 만든 조직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문제는 세상이 멈춰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포동의 바깥, 부산의 다른 거리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칠성파가 정장과 의전, 거대한 돈줄로 무거워질수록 더 젊고 더 굶주린 무리들은 그 틈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포동에서 조금 빗겨난 서면의 골목, 그곳에서는 아직 오래된 질서가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했고 가진 것 없는 짐승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칠성파가 제국이 되어가는 동안 서면의 어둠 속에서는 그 제국의 목을 겨눌 새로운 이빨이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밤은 곧 하나의 별 아래 묶여있던 질서가 얼마나 쉽게 찢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서면의 밤은 남포동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남포동이 오래된 항구의 비린내와 함께 무겁게 가라앉은 권력의 얼굴이었다면 서면은 더 젊고 더 거칠고 더 참을성 없는 욕망의 거리였습니다. 네온사인은 더 밝았고 오락실과 나이트클럽 앞에는 밤이 깊을수록 들끓는 숨소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아직 누구의 것도 완전히 아니었던 거리,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질서가 없다는 것은 가장 굶주린 자에게 언제든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서면의 어둠 속에서 신이 10세기파라는 이름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칠성파처럼 오랜 피난민 세대의 기반이나 항구 전체를 휘감는 자금줄을 갖고 출발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적다는 것, 기성 질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남포동의 오래된 왕들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거리의 속도를 몸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서면 일대의 오락실, 나이트클럽, 유흥업소 주변을 맴돌며 아주 작은 틈부터 차지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마찰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가 문 앞을 지키느냐, 누가 손님을 안내하느냐, 누가 가게 뒤편의 질서를 관리하느냐. 하지만 밤의 세계에서는 그런 사소함이 곧 돈이었고, 돈은 곧 체면이었고, 체면은 곧 조직의 생존이었습니다. 신이 10세기파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거칠고 집요하게 몸집을 불렸습니다. 칠성파가 남포동의 기득권으로 자리를 굳혀갈수록 서면에서 자라나는 이 신흥 세력은 점점 더 또렷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한쪽은 지팡이를 짚은 보스의 차가운 계산 아래 움직이는 오래된 제국, 다른 한쪽은 아직 덜 길들여진 젊은 피와 날것의 살기로 팽창하는 신흥 무리. 부산의 밤은 그렇게 서서히 두 개의 체온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완전히 건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남포동은 남포동대로, 서면은 서면대로 서로의 구역을 어설프게라도 인정하는 듯한 기묘한 평형. 그러나 그 평형은 평화가 아니라 준비된 냉전이었습니다. 경계선은 지도에 그어진 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이트클럽의 간판 아래까지가 누구의 그림자인지, 어느 골목 어귀에서부터 누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검은 양복의 시선이 어디까지 닿는지가 곧 국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경은 늘 누군가의 욕심 하나만으로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 강환이 만든 칠성파의 질서는 강했지만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대한 조직이 된다는 건 동시에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포동을 완전히 움켜쥐고 있던 그 순간, 서면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충성, 전혀 다른 세대의 야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진 자는 지키려 했고 굶주린 자는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단순한 법칙이 부산 전체의 밤 공기를 서서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새벽, 서면의 젖은 골목 끝에서 담배 불씨가 붉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불씨를 그냥 한 젊은 건달의 허세쯤으로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균열은 언제나 그렇게 작고 하찮아 보이는 순간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남포동의 제왕은 아직 모른 채 서면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서면의 짐승들은 이미 남포동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부산의 밤은 언제, 누구의 실수로 처음 피를 예감하게 되었을까요? 부산의 밤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선,
남포동과 서면은 지도 위에선 몇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였지만 그 시절 어둠의 세계에서는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국경이었습니다. 남포동은 이미 칠성파의 심장부였습니다. 이강환의 지팡이 아래 유흥업소와 항구의 돈줄은 정교하게 묶여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조직원들의 발걸음만으로도 상인들은 먼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반면 서면은 달랐습니다. 더 젊었고 더 빠르게 팽창했고 더 거칠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오락실과 나이트클럽 주변에는 혈기 어린 사내들이 몰려들었고 신이 10세기파는 그 뜨거운 열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두 조직은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남포동은 칠성파의 것, 서면은 신흥 세력이 몸집을 키우는 곳, 각자의 구역에서 각자의 돈을 챙기며 기묘한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런 평화는 언제나 가장 먼저 썩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탐욕은 결코 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계가 너무 모호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나이트클럽의 문 앞이 누구 몫인지, 어느 골목 끝 노래방까지가 어느 조직의 체면인지, 어느 업주가 누구에게 봉투를 먼저 건네야 하는지, 밤의 규칙은 문서로 남지 않았고 오직 눈빛과 소문과 침묵으로만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사소한 오해 하나도 곧 모욕이 되었고 모욕은 곧 피를 부르는 신호가 되곤 했으니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 무렵 부산의 밤거리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계선 부근 유흥업소 앞에선 서로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상대의 숨결이 닿는 자리까지 발을 들이민 걸까요? 어두운 교차로에서 어깨가 스치는 순간조차 그 안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험과 도발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칠성파는 자신들이 여전히 부산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래된 질서와 자금력, 이강환이 구축한 통제체계, 그것은 분명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10세기파는 바로 그 오래된 무게를 약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득권은 생각보다 둔하고 많이 가진 자는 잃을 것도 많습니다. 반대로 잃을 것이 적은 젊은 짐승은 더 멀리, 더 무모하게 뛰어듭니다. 서면의 젊은 피들은 남포동의 무거운 침묵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 제국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가? 정말 그 이름만으로 모두가 끝까지 고개를 숙이는가? 이강한 역시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그는 이미 공기의 변화를 읽고 있었을 겁니다. 남포동의 돈줄은 아직 굳건했지만 부산 전체의 밤은 더 이상 하나의 체온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면에서 불어오는 거친 숨결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젊은 세대의 무모함은 오래된 룰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균열이 생겼을 때 제왕은 언제나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인다는 겁니다. 먼저 짓누르거나 잠시 모른 척하거나. 하지만 어둠의 세계에서 미뤄진 결사는 더 잔혹하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비 내리는 자정, 경계선의 가로등 아래 서로 다른 두 조직의 검은 실루엣이 잠시 멈춰섰을 때 부산의 밤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 위험한 균형을 처음으로 완전히 깨뜨린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1990년 10월 13일 부산의 밤은 칼보다 먼저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포동과 서면의 경계는 이미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칠성파와 신의 10세기파는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손이 먼저 굳어질 만큼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선을 넘으면 부산항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전혀 다른 곳에서 훨씬 더 거대한 칼날이 내려왔습니다. 굳은 표정의 대통령이 단상에 섰고 전국을 향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그 선언 이후 경찰과 검찰, 행정과 정보망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뒷골목의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름들이 갑자기
공식 문서와 수배망 위에 올라왔고 밤의 제왕이라 불리던 자들은 순식간에 사냥감의 처지로 밀려났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는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부산의 오래된 조직들은 늘 그런 식의 단속을 몇 번이고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소나기처럼 몰아쳤다가도 결국은 지나가고 뒷문과 인맥과 돈이 다시 숨통을 틔워주는 일. 칠성파 역시 자신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조직이 아니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포동의 돈줄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항구의 그림자도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밤거리를 누비던 순찰차의 불빛은 이전보다 더 오래 머물렀고 유흥업소의 비밀문은 더 거칠게 열렸습니다. 창고와 사무실, 은신처와 연락망이 줄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로 막아지던 일이 막히지 않았고 말 한마디로 덮이던 일이 더는 덮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어둠은 처음으로 국가라는 거대한 포식자의 정면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강환에게도 이 변화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차갑게 판을 읽어오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통제였습니다.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은 그 통제의 바깥에서 들이닥친 재난이었습니다. 그가 부산의 밤을 정리하고 구역을 나누고 질서를 세워도 국가가 아예 판 자체를 뒤엎겠다고 나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남포동의 침묵도 항구의 돈줄도 검은 양복의 위압감도 갑자기 예전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거대한 단속이 오히려 두 조직의 직접 충돌을 잠시 멈추게 했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목을 노리던 칼끝이 갑자기 갈 곳을 잃어버린 셈이었죠. 남포동과 서면의 문제는 더 이상 두목들의 자존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먼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제국을 지키는 일보다 체포를 피하는 일이 더 급해진 순간 조직 내부의 눈빛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강한 조직도 국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버틸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부산의 밤은 그렇게 다른 종류의 공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다른 조직의 칼이 두려웠다면 이제는 문 밖에 멈춰선 차소리와 새벽에 울리는 전화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늘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끝까지 입을 닫을 자는 누구이고 먼저 살기 위해 등을 돌릴 자는 누구인가? 절대 권력처럼 보였던 칠성파의 성벽에도 바로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번쩍이던 경찰서 앞, 한 시대의 무게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포동의 밤을 움켜쥐고 항구의 돈줄과 사람들의 공포를 지팡이 끝으로 정리하던 이강환. 그 이름은 너무 오래 부산의 어둠과 같은 뜻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름이 이제는 수갑과 포토라인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과 함께 세상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범죄와의 전쟁이 몰고 온 거센 소탕 속에서 결국 칠성파의 정점에 있던 이강환 역시 체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남포동의 업주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눈을 내리깔았고 검은 양복의 조직원들이 지팡이 소리 하나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거대한 포위망 앞에서 절대 권력도 끝내 도망자의 시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카메라 앞에 선 늙은 보스의 모습은 부산의 뒷골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제국도 실은 한 사람의 통제력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강환은 직접 칼을 휘두르는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누구를 앞세우고 누구를 눌러야 하는지, 어느 업소에서 얼마가 올라오고 어느 골목에서 불만이 자라는지 그 모든 것을 차갑게 계산해 질서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중심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칠성파의 몸집은 그대로여도 안쪽의 균형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여전히 돌았습니다. 남포동의 밤은 여전히 불을 밝혔고
업주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했습니다. 항구의 그림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돈과 공포를 누가 정리하느냐였습니다. 호랑이가 자리를 비운 산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강환의 구속 이후 칠성파 내부에서는 2인자들과 행동대장들이 각자의 구역을 단단히 움켜쥐며 위태로운 재편이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칠성의 이름 아래 움직였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계산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서늘한 건 이 균열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따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면에서 숨죽이고 있던 신이 10세기파, 그들 역시 국가의 단속에 얻어맞아 상처투성이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봤을 겁니다. 남포동의 성벽이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것, 지팡이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침묵만 남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누군가 파고들 틈이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을 진짜로 지탱하는 건 칼일까요? 아니면 그 칼을 멈추게도 움직이게도 하는 한 사람의 통제력일까요? 부산의 밤은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의 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폭발 직전의 정적이었습니다. 제왕의 체포는 전쟁의 끝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욕망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드는 신호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균열은 머지않아 1993년 여름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1993년 7월, 장마가 막 거친 부산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눅눅했습니다. 남포동과 서면 사이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여름에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냥 험한 눈빛이 오가고 술집 앞에서 어깨를 부딪히고 서로의 구역을 슬쩍 떠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곧 일이 터질 거라고 느꼈고 누군가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강환이 구속된 뒤 칠성파 내부의 균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거리의 감각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남포동의 조직원들은 더 예민해졌고 서면의 신이 10세기파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문제는 체면이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체면은 돈보다 먼저 움직이고 공포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무렵 두 조직 사이에서는 유흥업소와 번화가 주변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아주 사소한 충돌처럼 보이는 장면들, 누가 누구를 노려봤는지, 누가 먼저 물러서지 않았는지, 누가 상대의 심장부에 더 가까이 발을 들였는지. 그러나 그런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가 당시 조직원들에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특히 칠성파 쪽 젊은 행동대원들에게 그것은 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보스는 구속되어 있었고 남포동의 오래된 권위는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밀려들어오는 도발을 그대로 넘긴다면 조직의 이름값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서면 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이 10세기파는 오래된 제국이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굶주린 세력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물러설 계산보다 밀고 들어갈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남포동은 단지 다른 조직의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야 할 벽이었고 무너뜨려야 할 상징이었습니다. 부산의 밤은 그렇게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로를 겨누게 됩니다. 누구 하나 먼저 칼집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이 도시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로 그 시기 칠성파 내부에서는 무거운 결단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 상대가 한 번 더 선을 넘기 전에 공포를 다시 새겨 넣어야 한다는 강박. 그것은 냉정한 전략이라기보다 흔들리는 제국이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가장 위험한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조직의 위신을 되찾겠다는 명분 아래 행동대원들의 감정은 점점 더 거칠게 끌어올랐습니다. 불안, 분노, 조급함, 그리고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그런 것들이 한데 엉키면 사람은 더 이상 차갑게 계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한 번의 강한 장면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법입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시대 부산의 밤이 왜 그렇게 쉽게 멈추지 못했는지 끝까지 함께 보시면 더 선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번화가의 소음이 멀어진 은신처 안에서 젊은 조직원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무너지고 나서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폭력의 세계는 늘 더 나쁜 쪽을 정답처럼 내밀곤 합니다. 1993년 7월의 부산은 바로 그 함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수많은 시민의 시선이 닿는 가장 밝은 거리 한복판에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첫 번째 파열음이 울리게 됩니다. 1993년 7월의 부산은 너무 밝아서 더 서늘했습니다. 한여름 태양이 번화가의 간판과 유리창을 눈부시게 반사하고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낮의 소음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벌어질 일은 보통 밤을 택합니다. 인적 드문 골목,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 증언이 사라지기 쉬운 장소.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왜 하필 저렇게 많은 눈이 있는 곳을 골랐느냐고 묻겠지만 어쩌면 답은 간단했는지도 모릅니다. 숨기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무렵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의 긴장은 이미 일상적인 시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선을 밟았는지, 누가 누구의 체면을 짓눌렀는지,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말로 수습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서 있었죠. 특히 흔들리는 칠성파 쪽에서는 조직의 위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상대의 가슴속에 오래 남을 공포를 새겨 넣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공포를 한번 크게 보여주면 다시 질서가 돌아올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 폭력의 세계는 늘 그 착각을 가장 달콤한 해답처럼 내밉니다. 그리고 결국 신이 10세기파의 핵심 인물을 겨냥한 습격이 대낮의 거리에서 벌어집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거리의 풍경은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고함과 비명이 뒤엉킨 채 시간이 부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물러섰고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이 단지 한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부산 전체의 밤에 던져지는 선언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메시지가 한낮의 공기 속에 서늘하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은 늘 계산보다 더 멀리 번집니다. 상대를 침묵시키기 위해 택한 공개적인 충격은 오히려 더 거대한 복수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사건 이후 부산의 뒷골목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업소를 쥐고 누가 더 큰 구역을 차지하느냐를 넘어섰습니다. 남은 것은 자존심과 복수, 그리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한쪽은 공포를 새기려 했고 다른 한쪽은 굴복 대신 이를 갈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산의 밤은 더 이상 협상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의 그림자를 영화와 전설 속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스크린처럼 비장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낮의 거리에서 벌어진 그 짧고 잔혹한 순간은 단지 한 번의 충돌이 아니라 오랜 전쟁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린 뒤 부산은 더 이상 예전의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의 죽음을 마주한 신이 10세기파는 그 다음 밤에 과연 어떤 얼굴로 칼을 갈기 시작했을까요? 그날의 충격이 거리에서 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사람들 가슴에 박힌 공포는 훨씬 더 오래 남았습니다. 문제는 공포가 끝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누군가 공개적으로 짓밟히면 남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복수의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10세기파에게 그 사건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얼굴이 한낮의 거리에서 구겨졌고
그 굴욕을 그대로 삼키는 순간 서면의 밤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압박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낮게, 더 조용하게, 더 위험하게.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사건 이후 두 조직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예민하고 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구역과 돈줄을 둘러싼 계산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누가 누구의 이름을 입에 올렸는지, 누가 어느 장례식장에 나타났는지, 누가 어느 병원 응급실 앞을 서성였는지 같은 사소한 정황들까지 모두 폭발 직전에 불씨가 됐습니다. 부산항의 밤은 거대한 화약고였고 누구 하나 성냥만 잘못 구워도 순식간에 전부 타버릴 것 같았습니다. 신이 10세기파의 젊은 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어졌습니다. 동료의 죽음은 그들에게 체면의 문제를 넘어 피로 갚아야 할 빚처럼 남았습니다. 한때 서면의 뒷골목에서 굶주린 짐승처럼 버티던 그들은 이제 남포동의 그림자 자체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이름값이 아무리 커도 한 번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빨리 자라는 법입니다. 그렇게 부산의 밤은 협상이나 타협의 언어를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칠성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왕의 빈자리가 조직을 흔들고 있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장 행동대원들 사이에서는 상대가 한번 움직이면 그 이상으로 되갚아야 한다는 강박이 퍼졌습니다. 조직의 수뇌부가 전체 판을 보며 속도를 조절하려 해도 이미 감정이 앞선 거리에 젊은 조직원들까지 완전히 붙잡아두기는 어려웠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복수는 결국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는 별개의 생물이 되어버립니다. 형님들, 여기서 느껴지시죠? 조폭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의 칼보다도 이미 멈출 수 없게 돼버린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부산의 유흥가, 뒷골목, 장례식장 복도, 병원 주차장, 술집 골목 어귀. 사람들이 많이 보지 못하는 자리마다 살기가 눅눅하게 들러붙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누가 먼저 마주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우정도, 동네에서 함께 자란 기억도 조직의 이름 앞에서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비극은 단순한 조직 전쟁을 넘어 훗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른 이름으로 남게 될 서늘한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산의 골목을 함께 뛰놀던 소년들이 왜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게 됐는지, 그 질문은 이제 칼끝보다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머지않아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차갑고 허무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날의 충격이 거리에서 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사람들 가슴에 박힌 공포는 훨씬 더 오래 남았습니다. 문제는 공포가 끝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누군가 공개적으로 짓밟히면 남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복수의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10세기파에게 그 사건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얼굴이 한낮의 거리에서 구겨졌고 그 굴욕을 그대로 삼키는 순간 서면의 밤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압박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낮게, 더 조용하게, 더 위험하게.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사건 이후 두 조직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예민하고 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구역과 돈줄을 둘러싼 계산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누가 누구의 이름을 입에 올렸는지, 누가 어느 장례식장에 나타났는지, 누가 어느 병원 응급실 앞을 서성였는지 같은 사소한 정황들까지 모두 폭발 직전에 불씨가 됐습니다. 부산항의 밤은 거대한 화약고였고 누구 하나 성냥만 잘못 구워도 순식간에 전부 타버릴 것 같았습니다. 신이 10세기파의 젊은 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어졌습니다. 동료의 죽음은 그들에게 체면의 문제를 넘어 피로 갚아야 할 빚처럼 남았습니다. 한때 서면의 뒷골목에서 굶주린 짐승처럼 버티던 그들은 이제 남포동의 그림자 자체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이름값이 아무리 커도 한 번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빨리 자라는 법입니다. 그렇게 부산의 밤은 협상이나 타협의 언어를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칠성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왕의 빈자리가 조직을 흔들고 있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장 행동대원들 사이에서는 상대가 한번 움직이면 그 이상으로 되갚아야 한다는 강박이 퍼졌습니다. 조직의 수뇌부가 전체 판을 보며 속도를 조절하려 해도 이미 감정이 앞선 거리에 젊은 조직원들까지 완전히 붙잡아두기는 어려웠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복수는 결국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는 별개의 생물이 되어버립니다. 형님들, 여기서 느껴지시죠? 조폭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의 칼보다도 이미 멈출 수 없게 돼버린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부산의 유흥가, 뒷골목, 장례식장 복도, 병원 주차장, 술집 골목, 어귀. 사람들이 많이 보지 못하는 자리마다 살기가 눅눅하게 들러붙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누가 먼저 마주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우정도, 동네에서 함께 자란 기억도 조직의 이름 앞에서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비극은 단순한 조직 전쟁을 넘어 훗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른 이름으로 남게 될 서늘한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산의 골목을 함께 뛰놀던 소년들이 왜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게 됐는지 그 질문은 이제 칼끝보다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머지않아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차갑고 허무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비는 기억을 미화합니다. 젖은 아스팔트, 흐릿한 가로등,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늘 비극을 이야기로 바꾸고 이야기는 다시 전설이 됩니다. 하지만 부산의 뒷골목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남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차갑고 너무 허무했고 무엇보다 너무 늦게 후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2001년 영화 한 편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스크린 속 부산 사투리와 거친 우정,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친구들의 운명. 많은 사람들은 그 영화를 통해 비로소 부산 조폭 세계의 비극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빗속에서 쓰러지는 한 남자의 장면은 긴 시간 동안 한국 사회의 집단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실은 영화처럼 정리된 감정도 준비된 대사도 느린 음악도 없었습니다. 현실의 뒷골목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대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어지럽고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은 비극을 이해할 수 있게 배열하지만 현실은 비극을 이해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영화가 남긴 것은 슬픈 우정의 서사였지만 실화가 남긴 것은 욕망과 조직의 논리가 어떻게 인간의 관계를 끝내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리는가 하는 서늘한 기록이었습니다. 더 아픈 건 이 싸움에 얽힌 인물들 가운데 일부가 한때 같은 동네를 오가던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함께 자라난 시간, 같은 골목의 냄새, 비슷한 가난, 비슷한 청춘. 그러나 부산이라는 좁은 도시의 어두운 판은 그 소년들을 서로 다른 깃발 아래 세웠고 깃발은 사람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조직의 이름은 우정보다 컸고 체면은 추억보다 무거웠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명령을 따랐고 누군가는 표적이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날의 그림자를 끌고 살아야 했습니다. 영화는 그 비극을 많은 이들이 견딜 수 있도록 다듬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 한 번도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쥔 자도 쫓기던 자도 사실은 모두 더 큰 폭력의 구조 안에서 달아가던 부속품에 가까웠습니다. 의리라는 말은 자주 등장했지만 정작 그 끝에서 남는 것은 상처 입은 가족, 다쳐버린 청춘,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공백뿐이었습니다. 부산의 항구는 여전히 배를 받아들였고 남포동의 불빛도 여전히 켜졌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영화가 남긴 기억과 현실이 남긴 상처, 어느 쪽이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그 비극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영화로 소비되기 전 현실의 부산은 더 오래, 더 집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조직의 젊은 피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이름을 가슴에 새긴 채 거리를 서성였습니다. 스크린이 막을 내린 뒤에도 진짜 부산의 밤은 한동안 결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소모전은 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칼의 시대를 벗어나 전혀 다른 괴물로 변해가기 시작했을까요? 핏자국은 마르고 소문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밤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남포동과 서면을 짓누르던 살기는 조금씩 다른 얼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대낮의 번화가에서 체면을 걸고 달려드는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이후 더 촘촘해진 감시, 늘어난 CCTV, 끈질긴 수사,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많은 피를 본 조직들 스스로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은 한순간 공포를 만들 수는 있어도 오래 버티는 돈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강환이 만들어 놓은 칠성파의 방식은 본래부터 단순한 난폭함만으로 굴러가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사람을 배치하고 공포를 보이지 않게 유통하는 방식, 바로 그 방식이 시간이 지나며 더 차갑고 더 교묘한 형태로 진화합니다.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살아남은 거대 조직들은 더 이상 하나의 덩치 큰 몸집으로 움직이기보다 여러 개의 점조직과 외곽 조직으로 흩어져 움직이는 방식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회사, 서로 다른 업주,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된 기형적인 구조, 칼 대신 계약서가, 공개적인 위협 대신 조용한 압박이 앞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의 밤도 함께 변했습니다. 예전엔 검은 양복과 짧은 머리, 골목을 가로막는 눈빛만으로도 누가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양복은 더 비싸졌고 말투는 더 낮아졌고 만남은 더 은밀해졌습니다. 유흥업소의 뒤를 봐주던 방식은 건설과 부동산, 대부업과 각종 사업의 그림자로 옮겨갑니다. 과거에는 업주에게 봉투를 받았다면 이제는 합법의 외피를 쓴 거래와 투자, 상납과 지분 구조 속에 더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도시의 번영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오래된 공포의 논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폭력이 눈에 보이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누가 뒤를 봐주고 있는지, 누가 사업을 밀어주고 있는지, 누가 어느 자리에서 이름만으로 압박을 가하는지. 부산의 항구와 번화가는 점점 더 현대적인 도시로 변했지만 그 화려한 유리창 어딘가에는 여전히 오래된 조직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한때 생선 회칼과 주먹으로 상징되던 세계가 이제는 서류와 명함, 회사 돈과 인맥의 언어로 옷을 갈아입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장한 질서가 정말 살아남은 것일까요? 아니면 더 천천히, 더 깊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세월은 모든 조직의 가장 잔인한 적입니다. 1세대 보스들은 늙어가고 감옥과 병원과 장례식장이 하나둘 그들의 이름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여름, 부산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아주 기묘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죽어서도 도시를 긴장시키는 한 늙은 보스의 마지막 길. 과연 이강환의 장례식장은 왜 다시 부산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을까요? 2023년 7월, 장마비가 부산의 유리창을 두드리던 밤이었습니다. 한때 남포동의 공기를 바꾸고 항구의 돈줄과 사람들의 공포를 한 손에 쥐었던 이름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칠성파의 일대 보스로 알려진 이강환. 너무 오래 부산의 어둠과 함께 불려온 그 이름이 이제는 병원의 흰 벽과 소독약 냄새 속에서 마지막 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긴장시키며 살아온 권력이 결국은 가장 무기력한 병상 위에서 끝을 맞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오랜 지병과 노안으로 쇠약해진 끝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더는 남포동 골목을 울리던 지팡이 소리도 없었고 검은 양복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눈치를 보던 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이 멈춘 바로 그 순간 부산의 긴장은 오히려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끝이어야 했지만 이 도시에서 그 이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주변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낡은 예법처럼 허리를 깊게 숙이며 조문객을 맞았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한 노인의 장례식일 뿐일지 몰라도 부산은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장은 단순한 애도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조직의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장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장 주변에는 사복경찰과 기동인력이 대거 배치되며 돌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오래된 숙적들과 남겨진 조직원들, 후계 구도를 둘러싼 긴장, 그리고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를 충돌, 죽은 보스의 빈자리를 두고 누군가가 체면을 세우려 한다면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위험한 무대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화꽃 향기와 조용한 조문 행렬 사이로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빛이 날카롭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늘한 건 죽어서도 한 사람의 이름이 도시 전체를 긴장시켰다는 점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권력은 병상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질서와 공포의 기억은 여전히 사람들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장면은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젊은 날 항구의 밤을 집어삼키던 제왕이 마지막에는 영정사진 속 멈춰진 얼굴로만 남았으니까요. 폭력으로 쌓아올린 제국도 세월 앞에서는 결국 한 장의 흑백 사진으로 축소되고 맙니다. 부산의 빗줄기는 장례식장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우산들 사이로 남겨진 자들은 각자 다른 계산과 감정을 품고 서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한 시대의 끝을 봤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비어버린 왕좌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부산은 다시 한번 가장 불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1세대 보스가 완전히 사라진 뒤 7성파라는 이름은 과연 여기서 조용히 저무는 걸까요? 아니면 목줄이 풀린 짐승들, 장례식장에 국화꽃이 하나 둘 시들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도 부산의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이름 하나가 사라졌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1세대 보스의 죽음은 하나의 시대를 닫는 일인 동시에 그 시대가 남긴 찌꺼기와 그림자를 다시 마주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한때 남포동과 부산항을 짓누르던 칠성파라는 이름, 그 이름은 너무 오래 공포와 권력의 다른 말처럼 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도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이 밤바다의 불빛을 반사하고 항구는 더 정교한 물류와 시스템으로 돌아가며 거리는 수많은 카메라와 데이터 속에서 움직입니다.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오늘날의 범죄 양상은 과거처럼 노골적인 거리의 충돌보다는 더 은밀하고 파편화된 방식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변화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전처럼 검은 양복과 지팡이, 공개적인 위세만으로 도시를 장악하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칠성파였을까요? 끝까지 살아남은 몇몇 이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 숙적 신이10세기파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승자는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허무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에서 늙었고 누군가는 병상에서 쓰러졌고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잊혔습니다. 조직의 체면을 위해 칼을 들었던 젊은 날의 선택은 결국
누구의 인생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항구의 밤을 지배하겠다던 욕망은 시간이 지나자 낡은 괴담과 영화의 모티프로만 떠돌 뿐, 그 속에서 사라진 청춘과 무너진 삶을 되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더 서늘한 건 폭력의 방식만 바뀌었을 뿐 탐욕 자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조직폭력배가 칼과 주먹으로 사람을 눌렀다면 지금의 범죄는 더 차갑고 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삶을 잠식합니다. 이름은 달라지고 수법은 디지털로 바뀌고 무대는 거리에서 화면 뒤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같은 것이 흐릅니다. 남의 삶을 짓밟고도 자기 몫을 늘리려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남긴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강환과 칠성파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전설로만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폭력이 어떻게 도시를 병들게 하고 인간을 소모품으로 만들며 마지막에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 채 허무만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부산의 암흑과 전설이 끝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모습만 바꿔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비가 그친 남포동의 골목에는 이제 예전 같은 지팡이 소리도 검은 양복의 위세도 없습니다. 다만 젖은 아스팔트 위로 해무가 낮게 깔리고 오래전 누군가의 숨결이 머물다 간 자리처럼 차가운 공기만이 남아있습니다. 부산의 밤은 결국 아무에게도 영원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이 길고 잔혹했던 칠성파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밤은 끝났지만 도시는 쉽게 잊지 않습니다. 부산항의 바람은 늘 같은 방향으로 부는 것 같아도 그 바람이 스치고 간 사람들의 기억은 제각기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누군가에게 칠성파와 이강환의 이름은 한 시대를 움켜쥔 전설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이름은 가게 문을 닫게 만든 공포였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기다리게 만든 긴 밤이었고 평범한 일상을 눈치와 침묵 속에 버티게 만든 무거운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조직의 흥망과 보스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누가 더 강했는지, 누가 누구를 눌렀는지, 어느 골목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러나 기록의 바깥에는 이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업소를 지키기 위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봉투를 건네야 했던 사람들, 괜한 오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밤거리를 서둘러 지나가던 시민들, 집안의 누군가가 어두운 조직과 엮였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고개를 들지 못했던 가족들. 폭력은 칼을 든 사람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숨죽인 삶들까지 함께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아르의 분위기로만 소비될 수 없습니다. 비 내리는 골목, 네온 아래의 검은 양복, 지팡이 소리, 장례식장의 침묵, 그런 장면들은 분명 강렬합니다. 하지만 그 강렬함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끝까지 봐야 합니다. 허무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몰락입니다. 이강환은 부산항의 밤을 지배했을지 몰라도 시간까지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칠성파는 한 시대의 질서를 만든 듯 보였지만 그 질서는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떨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지금의 부산은 훨씬 밝고 훨씬 빠르고 훨씬 세련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항구 도시의 공기 속에는 아직 설명하기 어려운 기억의 층이 남아 있습니다. 남포동의 어느 골목, 오래된 선술집 간판, 바닷바람이 스치는 새벽의 부두. 그런 장소들은 말이 없어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누가 웃었고 누가 떨었고 누가 돌아오지 못했는지. 도시는 겉으로는 새로워져도 한번 새겨진 공포의 결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 시대를 지배한 이름이 사라진 뒤 정말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단지 그 이름을 다른 얼굴로 다시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부산의 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칼을 번뜩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욕망이 도시의 그늘을 찾는 한
그 어둠은 언제든 다른 방식으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과거의 전설입니까? 아니면 전설이 사라진 자리에 더 조용히 숨어드는 새로운 그림자입니까? 새벽 4시의 부산항은 이상할 만큼 고요합니다. 거대한 크레인은 멈춘 듯 서 있고 컨테이너 사이를 스치는 바람만 낮게 울립니다. 한때는 이 시간의 공기가 누군가의 돈이었고 누군가의 공포였고 누군가의 충성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강환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2다리로 걷지 못했던 사내,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항구의 밤을 움켜쥐었던 이름.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끝까지 따라붙는 가장 기묘한 역설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약해 보였던 몸이 어떻게 가장 무서운 권력이 되었는가? 답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지 못했기에 오히려 힘의 본질을 더 빨리 알아봤는지도 모릅니다. 주먹은 늙고 칼은 언젠가 부러지고 겁으로 눌러 세운 충성은 상황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공포를 구조로 바꾸고 욕망을 돈줄로 바꾸고 거리의 혼돈을 질서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집착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무서웠습니다. 힘센 건달은 많았지만 도시 전체를 하나의 계산서처럼 읽으려 한 자는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은 처음부터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묶는 것이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일 때 그 조직은 커질수록 더 쉽게 썩습니다. 칠성파가 남포동을 장악하고 바다 건너의 그림자까지 끌어들이고 신이 10세기파와 30년 가까운 암투를 벌이는 동안 부산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표면의 번영과 뒷골목의 공포가 한 도시 안에서 겹쳐졌고 누구는 그 어둠을 전설이라 불렀지만 누구는 그 시절을 그저 견디기 힘든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전설과 공포는 늘 같은 사건을 다른 자리에서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세월은 잔인하게도 모든 위세를 평평하게 만듭니다. 보스는 늙고 조직은 갈라지고 이름은 점점 영화와 기사와 소문 속으로 밀려납니다. 이강환의 마지막도 그랬습니다. 병상, 장례식장, 경찰의 경계, 그리고 죽어서도 끝나지 않은 도시의 긴장. 그 장면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폭력으로 쌓은 제국은 화려해 보여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 잔혹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강환과 칠성파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강함을 찬양하는 기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대의 상처를 보여주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세워진 도시, 가난과 욕망이 뒤엉킨 항구, 국가의 통제가 닿지 않던 밤, 그리고 그 틈에서 자라난 조직폭력의 긴 그림자. 한 사내의 지팡이 소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부산이라는 도시 전체가 어떤 시대를 통과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두운 연대기였습니다. 비가 그친 남포동 골목에 해무가 다시 낮게 내려앉습니다. 오래전엔 그 골목 어디선가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췄고 누군가의 눈빛이 흔들렸고 누군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묻게 됩니다. 절대 권력은 왜 늘 가장 허무한 끝으로 향하는가? 그리고 역사는 왜 같은 그림자를 다른 얼굴로 반복해서 불러들이는가? 부산의 밤은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부산항의 새벽은 늘 먼저 바다 냄새로 옵니다. 그 냄새는 1970년대에도 그랬고 2023년의 병원 복도와 장례식장을 지나온 뒤에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사람뿐입니다. 한때 그 냄새를 맡으며 항구의 어둠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사내가 있었고 그 사내의 이름 아래 수많은 젊은 날들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그 모든 시간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질문뿐입니다. 이강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핍이 어떻게 권력의 얼굴로 뒤틀릴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든 질서에 갇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차가운 기록입니다. 그는 분명 부산의 밤을 읽을 줄 알았고 사람의 공포가 어디서 자라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로 세운 질서는 끝내 공포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은 오래가지 않았고 돈은 더 큰 욕망을 불렀고 통제는 세월 앞에서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한때 남포동의 밤을 짓누르던 검은 양복들, 서면의 뒷골목을 달리던 젊은 짐승들, 장례식장에 다시 모여든 낡은 의리의 그림자, 그 모든 장면은 결국 하나의 사실로 모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인간의 욕망 위에 세워진 이상 영원할 수 없다는 것.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더 많은 균열이 생기고 더 오래 지배하려 할수록 더 빨리 썩어 들어갑니다.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의 30년 암투 역시 누가 이겼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조금씩 무너졌고 다들 조금씩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늘 가장 약한 자리의 사람들에게 먼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전설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하지만 전설은 멀리서 볼 때만 전설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거기엔 떨고 있던 업주가 있고 밤마다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어머니가 있고 이유도 모른 채 조직의 이름에 휘말린 청춘이 있습니다. 영화는 장면을 남기지만 현실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온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더 강했느냐가 아니라 그 강함이 얼마나 많은 삶을 허무하게 만들었느냐일 겁니다. 형님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암흑가의 전설로만 남지 않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권력의 모습이 무엇인지 남겨주십시오. 비가 갠 남포동 골목 끝, 해무가 천천히 불빛을 삼킵니다. 지팡이 소리도 사라졌고 검은 양복의 발자국도 더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산은 여전히 바다를 품고 살아가지만 그 바다 바닥 어딘가에는 오래전 가라앉은 이름들이 아직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끝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되는 순간에야 비로소 온다는 것을. 네온 대신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추는 시대가 왔습니다. 남포동의 젖은 골목을 누비던 검은 양복은 줄어들었고 지팡이 소리로 공기를 얼리던 제왕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어둠의 종말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둠이 단지 더 조용하고 더 매끈한 얼굴로 갈아입었을 뿐일까요? 부산은 이제 과거와 전혀 다른 도시처럼 보입니다. 초고층 건물의 유리벽은 바다의 불빛을 반사하고 항구는 컨테이너와 물류 데이터로 움직이며 밤거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질서정연합니다. 남포동 골목의 공기조차 예전처럼 거칠게 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과 보도 바깥에서 오래 부산을 지켜본 사람들은 압니다. 도시가 밝아졌다고 해서 인간의 욕망까지 밝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도 하지만 더 깊은 그림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과거의 조직 폭력배는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힘을 과시했습니다. 검은 양복, 짧은 머리, 굳은 표정, 그리고 모두가 알아보는 이름. 하지만 오늘날의 범죄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랑합니다. 거리의 위세보다 계좌의 흐름, 칼보다 숫자, 협박보다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 과거의 부산이 피비린내 나는 체면의 전쟁을 겪었다면 지금의 세상은 훨씬 차갑고 훨씬 비인격적인 범죄의 논리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무서울까요? 한눈에 보이는 폭력일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삶 전체를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탐욕일까요? 이강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칠성파라는 이름도 더는 예전처럼 도시 전체를 움켜쥐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지 한 조직의 흥망이 아닙니다. 제도와 질서가 약해진 틈에서 한 개인의 계산과 공포가 얼마나 거대한 구조로 자라날 수 있는지 보여준 씁쓸한 표본이었습니다. 그 표본은 시대가 바뀌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이름은 낡아도 권력을 향한 인간의 집착은 늘 새로운 껍질을 찾아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겁니다. 한 제왕이 죽고 한 시대가 저물고 장례식장의 불빛까지 꺼졌는데도 어딘가 개운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형태만 바꿔 돌아오고 이름만 바꿔 다시 고개를 든다는 것을. 부산항의 바다는 오래된 비밀을 끝까지 품고 있지만 도시의 기억은 언젠가 같은 질문을 다시 우리 앞에 꺼내놓을지도 모릅니다. 비 내린 뒤의 항구는 늘 잠깐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물이 마르고 나면 바닥에 남아있는 얼룩이 있습니다. 이강환과 칠성파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전설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괴담처럼 소비하지만 정작 도시에 남은 것은 허세가 아니라 후유증이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공포로 세운 질서는 왜 반드시 허무로 끝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의 우리는 어제 부산항을 집어삼켰던 그 그림자와 정말로 완전히 결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시대가 저문 뒤에는 늘 이상한 정적이 남습니다. 떠들썩했던 이름들이 사라지고 거리를 짓누르던 기세도 옅어지고 신문을 장식하던 사건들마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조금씩 밀려납니다. 하지만 정적은 망각과 다릅니다. 부산은 이강환과 칠성파의 시대를 완전히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더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래된 항구 도시의 공기 속에는 말로 꺼내지 않아도 서로가 아는 종류의 침묵이 남아있으니까요. 남포동의 밤은 여전히 불이 켜집니다. 술집도 있고 관광객도 있고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겉으로 보면 과거의 비린내와 폭력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같은 골목이라도 오래 산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층이 보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간판 아래 예전에는 누가 서 있었는지,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듯한 교차로에서 한때 어떤 눈빛들이 오갔는지. 도시는 새 단장을 해도 기억까지 완전히 갈아엎지는 못합니다. 특히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강환이라는 인물을 끝까지 따라가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한 조폭 보스의 흥망성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시대였습니다. 전쟁 직후의 혼란, 가난과 피난민의 절박함, 통제의 사각지대, 개발의 속도에 밀려난 사람들, 그런 조건들이 겹쳤을 때 왜 도시의 어둠은 그렇게 쉽게 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는가? 그리고 한번 뿌리내린 공포는 왜 수십 년 동안 세대를 바꿔가며 살아남는가? 이강환은 그 질문 위에 세워진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약해 보였던 몸으로 가장 무거운 권력을 휘둘렀다는 역설은 결국 개인의 특별함이라기보다 시대의 균열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가 병상이었고 장례식장이었고 늙은 조직의 침묵이었다는 사실은 더 서늘합니다. 권력은 한때 거대했지만 끝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늙고 약해지고 멈추고 남겨지는 것. 그것은 화려한 전설의 결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시간의 결말이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도 도시 전체를 긴장시키는 기억을 남긴다는 점이겠죠. 형님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 가장 무서운 것은 주먹도 칼도 아닙니다. 사람을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드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를 당연한 질서처럼 믿게 만드는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부산항의 바람은 오늘도 바다 냄새를 실어 나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냄새를 맡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누구를 제압했는가가 아닙니다. 그 어둠이 왜 생겼고 얼마나 많은 삶을 망가뜨렸으며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그런 시대가 길게 이어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을 잇는 순간 전설은 다시 낭만이 되고 낭만은 또 다른 그림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밤이 우리에게 끝내 남기는 진짜 경고는, 과연 부산의 밤이 끝내 남긴 경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둠은 늘 특별한 괴물의 얼굴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오래 침묵할 때 가장 빨리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남포동의 골목에서 시작된 공포도
처음부터 거대한 제국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견디지 못한 청년들의 패거리, 법이 닿지 않는 시간의 틈, 돈 냄새를 따라 움직이는 작은 타협들, 그 모든 사소한 균열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칠성파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이강환이라는 지배자의 지팡이 소리 아래 하나의 질서처럼 굳어졌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더 서늘합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악당이어서 그 길로 들어섰을지 몰라도 더 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틈에서 조금씩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보호비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밤의 질서를 맡기는 것을 편리하게 여기고, 불법과 폭력의 냄새를 알면서도 일단 오늘만 넘기자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리는 일. 바로 그런 무감각이 조직을 더 오래 살게 만듭니다. 폭력은 칼을 들고 있는 몇 사람만으로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른 척하는 침묵, 불편하지만 익숙하다고 받아들이는 체념, 그 공기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시대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강환의 이야기는 부산의 암흑가 전설이라기보다 한 도시가 얼마나 오랫동안 공포와 타협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는 분명 비범한 계산을 했고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권력의 중심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영리함만으로 수십 년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변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묵인했고, 싫어하면서도 기대었고, 무서워하면서도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지팡이 소리 대신 알림음이 울리고, 골목 대신 화면이 사람을 가둡니다. 그러나 본질은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안과 욕망을 먹고 자라는 구조. 그 구조를 알면서도 당장 내일이 아니라며 눈을 감는 분위기. 그리고 어느새 너무 커져버린 뒤에야 비로소 모두가 놀라는 장면. 부산항의 오랜 어둠은 바로 그 반복을 먼저 보여준 셈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경계심이 무너지면 어둠은 언제나 다른 이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비가 멎은 항구의 새벽, 해무 너머로 크레인의 실루엣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도시의 겉모습은 분명 새로워졌지만 역사의 진짜 의미는 건물보다 기억에 남습니다. 누가 강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는가?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졌는가? 그 질문을 끝까지 붙드는 것. 어쩌면 그것이 부산의 밤을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예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내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이강환일까요? 아니면 그 이름을 가능하게 했던 시대 그 자체일까요? 어쩌면 끝내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만들어낸 시대의 체온일지도 모릅니다. 이강환은 분명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진공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남긴 가난, 피난민 도시의 절박함, 법보다 생존이 먼저였던 항구의 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에게 질서를 맡기고 싶어 했던 사회의 피로. 그런 것들이 겹치고 눌리고 썩어가며 마침내 한 사내의 지팡이 소리를 도시의 법처럼 받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암흑가는 몇몇 두목의 일대기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늘 더 넓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근면과 개발을 외치던 도시가 밤에는 왜 그렇게 쉽게 공포와 타협해야 했는가? 시민은 왜 법보다 가까운 폭력을 더 현실적인 질서로 체감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청춘을 조직의 이름 안에 맡기는 선택으로 밀려갔는가? 바로 그 질문들이 빠지면 남는 건 자극적인 전설뿐입니다. 하지만 전설만 남기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강환의 몸은 불편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대의 약한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국가의 빈틈, 시장의 탐욕, 사람들의 침묵, 업주들의 공포, 청년들의 결핍. 그는 그것을 읽었고 연결했고 권력으로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은 오랫동안 흔들렸고 수많은 사람의 삶은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기이한 성공담이 아니라 한 도시가 얼마나 오래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늦은 진단서에 가깝습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한 시대를 움직이는 것이 결국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대의 균열이라고 보십니까? 비가 갠 남포동 골목에는 다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웃음소리도 들리고 관광객의 발걸음도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도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항구의 바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한때 이곳에서 공포가 질서가 되었고 침묵이 폭력을 연장시켰으며 너무 늦게 후회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진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역사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계를 늦추는 순간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자입니까? 새벽 안개가 컨테이너 사이를 천천히 기어가던 시간, 부산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은 움직이고 화물은 쌓이고 사람들은 자기 몫의 생계를 위해 바쁘게 걸었습니다. 도시란 원래 그런 곳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비극과 누군가의 전설을 품고도 끝내 멈추지 않는 거대한 기계.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잊기 쉽습니다. 이 항구가 한때 얼마나 깊은 공포를 삼켰는지, 그리고 그 공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침묵 위에서 자랐는지를 말입니다. 이강환과 칠성파의 시대를 돌아보면 결국 반복해서 남는 장면은 화려한 승리가 아닙니다. 남포동의 비오는 골목, 자정의 사이렌, 장례식장의 검은 정장, 병원 복도의 차가운 불빛, 그 모든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커 보이게 만들 수는 있어도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부산의 밤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통제하던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병상 앞에서 작아지고 영정사진 속 얼굴로 멈춰섭니다. 그리고 남겨진 조직 역시 의리나 전설이 아니라 각자 살아남기 위한 계산과 불안 속에서 점점 더 파편이 되어 흩어집니다.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오늘의 부산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사실이 곧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의 폭력이 눈에 보이는 칼과 주먹이었다면 지금의 위험은 훨씬 조용하고 더 깊숙한 곳에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칠성파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립니다. 제도와 공동체가 약해질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익숙한 불편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어둠은 언제나 생각보다 빨리 조직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경고 말입니다. 부산항의 밤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강환도 잠시 쥐었을 뿐이고 그를 뒤따른 수많은 이름들 역시 잠시 스쳐갔을 뿐입니다. 영원해 보이던 것도 결국은 바다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상처 속에, 그리고 도시가 밤을 대하는 묘한 방식 속에. 그래서 진짜 끝은 보스가 죽는 순간이 아니라 그 시대가 남긴 공포의 논리를 모두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비가 완전히 그친 남포동 골목 끝에서 바닷바람이 다시 불어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는 그 바람 속에서 지팡이 소리를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소리를 낭만으로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왜 그런 소리가 한 도시의 질서가 될 수 있었는지 끝까지 묻는 일입니다. 부산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밤을 정말로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전설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쯤만 보고 있는 걸까요? 도시는 늘 증거보다 냄새를 오래 기억합니다. 부산항의 새벽 공기에는 여전히 소금기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고 남포동의 골목에는 비가 그친 뒤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축축한 온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판을 바꾸고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불빛을 걸어도 한 번 어둠이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선
언제나 묻지 못한 질문이 오래 머뭅니다. 이강환의 시대가 남긴 것도 바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었는가? 정말 그의 냉혹함과 계산만이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막아야 했던 것들이 너무 늦게 움직였고 그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너무 오래 침묵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기록에 남는 것은 보스의 이름과 조직의 충돌이지만 실제로 시대를 키우는 것은 훨씬 사소한 장면들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눈 감아준 사람, 괜히 엮이기 싫어 고개를 돌린 사람, 어차피 세상은 원래 그렇다며 체념한 사람들, 그렇게 작은 포기가 쌓이면 어느새 공포는 제 얼굴을 갖게 됩니다. 부산의 어둠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끊지 못한 작은 허용들이 모여 결국 거대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칠성파라는 이름, 남포동이라는 무대, 신이 10세기파와의 오랜 대치,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던 후유증. 그것은 단지 한 조직의 생존력이 아니라 사회가 한 번 만들어진 공포를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공포는 총칼보다 오래 남고 제도보다 먼저 사람의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흥미로만 소비하는 일입니다. 전설이라는 말은 달콤합니다. 거친 골목, 검은 양복, 지팡이 소리, 비 내리는 항구. 그러나 그 장면들 뒤에는 늘 울지 못한 가족과 돌아오지 못한 청춘과 끝내 지워지지 않은 도시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 시대가 영화의 원형이었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평생 잊히지 않는 현실의 상처였습니다. 전설은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명과 후회와 침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님들, 마지막까지 함께 듣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한 도시를 더 오래 지배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항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적어도 예전의 얼굴로는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도시의 역사는 끝났다고 안심하는 순간 가장 먼저 틈을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더 강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잊지 않는 한 적어도 같은 그림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자라나는 일만큼은 조금 늦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가 그친 항구 끝에서 해무가 다시 천천히 밀려옵니다. 그 안개 너머로 사라진 이름들은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는 정말 우리가 남긴 시대를 제대로 보았느냐고. 항구의 역사는 늘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파도와 다릅니다. 한 번 깊게 패인 자국은 물이 빠져도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강환과 칠성파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끝난 듯 보였고 세대는 바뀌었고 남포동의 간판도 수없이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이라는 도시는 여전히 오래전의 긴장을 몸 어딘가에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기이한 것은 이강환이라는 인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약해 보이는 몸, 누구보다 먼저 밀려나야 할 것 같은 조건. 그런데 바로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이 항구의 밤을 가장 차갑게 읽고 사람들의 공포를 가장 정교하게 조직으로 바꾸어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악함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시대가 그만큼 병들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보다 가까운 폭력이 더 빠르게 작동하고 생존을 위해 침묵이 습관이 되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보다 두려움이 더 효율적인 질서로 받아들여지던 시간. 결국 이강환은 시대의 상처 위에 세워진 가장 선명한 그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온 지금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떤 두목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키운 환경입니다. 불안, 결핍, 무관심, 그리고 익숙해진 체념. 조직은 늘 그런 틈에서 자랍니다. 검은 양복과 지팡이의 시대는 지나갔을지 몰라도 그 틈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은 달라지고 얼굴은 바뀌어도 누군가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구조는 늘 새로운 모양으로 돌아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항의 밤을 전설이라 부르는 순간 이야기는 너무 쉽게 멀어집니다. 하지만 기록은 말합니다. 그곳에는 실제로 떨던 사람들이 있었고 무너진 삶이 있었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폭력은 스스로를 강함처럼 포장하지만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대부분 공백뿐입니다. 그래서 이강환의 마지막이 병상이었고 장례식장이었고 죽어서도 도시를 긴장시키는 묘한 아이러니였다는 사실은 더없이 상징적입니다. 제왕처럼 군림했던 이름도 결국 시간 앞에서는 한 장의 사진으로 멈춰서게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산의 밤이 남긴 가장 차가운 결론일 겁니다. 형님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전설로 남는 이름이 더 무섭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전설을 가능하게 만든 시대의 침묵이 더 무섭다고 보십니까? 비가 그친 항구 끝에서 해무가 다시 천천히 밀려옵니다.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배를 기다리지만 도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밤들은 끝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잡아두는 가장 서늘한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다시 어둠이 온다면 우리는 이번엔 정말 먼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떤 시대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공기로 남습니다. 부산의 오래된 항구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강환과 칠성파를 이야기할 때 종종 누가 더 셌는지, 누가 어디를 장악했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버텼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이름들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끝내 또렷하게 남는 것은 그 시절 부산의 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버린 어떤 습관입니다. 괜히 끼어들지 말 것, 모르는 척할 것, 밤이 깊으면 말수를 줄일 것. 그 습관은 법보다 오래 남는 공포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강환이 지팡이 하나로 항구의 공기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지 두목으로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표하던 시대 전체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돈은 법보다 빨랐고 폭력은 설명보다 간단했으며 침묵은 저항보다 안전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점점 개인을 넘어 하나의 분위기가 됩니다. 칠성파라는 이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직이라기보다 공기였고 명령이라기보다 습관이었고 칼이라기보다 모두가 알아서 고개를 낮추게 만드는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오래 지배한 자리는 반드시 대가를 남깁니다. 누군가는 그 시대를 버텨내느라 너무 빨리 늙었고 누군가는 가장 빛나야 할 나이에 조직의 이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이유를 다 말하지 못한 채 서로를 살폈고 평범한 상인들은 장사가 아니라 눈치를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설로만 남겨두는 일은 위험합니다. 전설은 멀리서 보면 힘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대부분 상처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부산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항구는 더 거대해졌고 도시는 더 세련되어졌고 과거의 검은 양복들은 이제 낡은 사진 속에서나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끝났다고 믿는 순간 사람들은 같은 구조를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불안을 이용하고 누군가의 침묵에 기대고 누군가의 체념 위에 자신들의 질서를 세우려는 움직임은 언제나 형태만 바꿔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암흑과 실화는 과거를 향한 호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묻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함께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한 시대를 끝내는 힘이 경찰과 제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는 침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보십니까? 새벽빛이 항구의 컨테이너 위로 번져옵니다. 바다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루를 시작하고 도시는 다시 사람들 발걸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오래된 어둠을 지나온 장소들은 압니다. 진짜 종말은 두목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를 가능하게 했던 두려움과 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부산의 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숙제는 과연 다 끝난 과거를 기억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다음 그림자를 먼저 알아보는 일일까요? 기억은 늘 사건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총성이 뱄고 발걸음이 사라지고 장례식장의 조화가 시들고 난 뒤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묻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시대가 가능했는가?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침묵했는가? 왜 부산의 밤은 그렇게 오랫동안 몇몇 이름 아래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는가? 이강환과 칠성파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면 결국 남는 것은 이 질문들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역설이 눈에 들어옵니다. 걷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사내가 항구의 맹수들을 지배했다는 사실. 그러나 끝으로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개인의 비범함보다 시대의 취약함입니다. 부산은 너무 많은 상처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가난, 피난민들의 불안, 급속한 개발이 만든 틈, 낮의 법과 밤의 현실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던 시간. 바로 그 틈에서 칠성파 같은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을 넘어 일종의 그림자 질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하면서도 기대었고 두려워하면서도 이용했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밤만 넘기자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양보들이 결국 거대한 괴물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 조직의 역사는 언제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칼을 쥐었다는 사실보다 왜 그 칼이 그렇게 오래 통할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강환은 그 시대의 가장 냉정한 독해자였습니다. 사람들의 공포가 어디에 쌓이는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국가가 어느 시간에 가장 약해지는지, 업주들이 언제 가장 쉽게 침묵하는지, 그는 그 모든 것을 읽고 연결해 권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끝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병상과 장례식장, 그리고 허무였습니다. 공포로 세운 질서는 끝내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보스도, 조직도, 그 시대를 통과한 도시도 말입니다. 부산의 밤이 남긴 가장 차가운 진실은 어쩌면 이것일 겁니다. 폭력은 강해서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더 쉽게 오래간다는 것. 그리고 그 피로가 쌓인 사회일수록 누군가는 반드시 그 틈을 권력으로 바꾸려 든다는 것. 그러니 이 이야기는 과거의 괴담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무엇을 모른 척하고 있는지, 어떤 불편을 익숙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침묵이 또 다른 그림자를 키우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비가 잦아든 새벽, 남포동의 골목 끝에는 관광객의 웃음소리와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뒤섞입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다른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도시는 압니다. 진짜 안전은 전설이 끝났다고 믿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설이 자라났던 조건을 끝까지 기억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렇다면 부산의 밤을 통과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과연 사라진 두목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다시는 같은 이름이 태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더 무겁고 더 불편한 다짐일까요? 바다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얼굴로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그러나 도시는 다릅니다. 부산은 겉으로는 새로워져도 오래된 밤의 그림자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남포동의 불빛은 더 화려해졌고 항구의 컨테이너는 더 높아졌고 사람들은 더 빨리 걷습니다. 하지만 어떤 골목은 여전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왜 아무도 더 빨리 멈추게 하지 못했느냐고. 이강환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시대를 설명하는 표지처럼 남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도 항구의 질서를 바꾼 사내, 약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냉정하게 사람의 공포를 읽어낸 보스. 그러나 결국 그 이름조차 시간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상 위의 숨, 장례식장의 국화, 영정사진 앞에 선 검은 정장들. 그것이 전설의 끝이었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모든 것을 움켜쥔 듯 보였던 권력이 마지막에는 자기 몸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사라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강한 남자의 서사로가 아니라 강함이 왜 그렇게 오래 통했는가에 대한 기록으로.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의 피비린내 나는 세월도 결국은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청춘이 조직의 이름 아래 소모되었는가? 왜 시민들은 법보다 가까운 공포를 더 현실적인 질서로 받아들였는가? 왜 폭력은 한 번 끝난 뒤에도 또 다른 얼굴로 도시를 떠돌게 되는가? 그 질문을 놓치는 순간 전설은 다시 매혹이 되고 매혹은 또 다른 침묵을 부르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두려운 것은 주먹도 칼도 아닐지 모릅니다.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습관, 괜히 엮이기 싫다는 체념, 오늘만 넘기자는 마음, 바로 그런 것들이 모여 가장 큰 괴물을 키웁니다. 이강환은 그 틈을 본 사람이었고 부산의 암흑가는 그 틈이 얼마나 오래 방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처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과거형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다 봤다고 안심하는 순간 그림자는 언제나 조금 더 조용한 얼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마지막까지 함께 오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한 시대를 끝내는 것이 강한 단속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는 두려움에 익숙해지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결심이라고 보십니까? 비가 갠 새벽, 부산항의 안개 사이로 첫 배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도시도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끝난 뒤에야 진짜 시작됩니다. 사라진 이름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이름이 필요해지지 않는 시대를 만드는 일. 그렇다면 부산의 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다음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과연 먼저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